적벽대전이 끝나고 사마이는 하급 문간에 머물러 있었지만 전쟁보다 더 빠르고 손쉽게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찾아두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조비였습니다. 조조는 머지않아 지존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조비가 천자가 되면 신하도 전부 바뀔 수밖에 없다. 조비 시대에 득세할 사람은 조조 시대에 공을 세운 자들이 아니라 조비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는데 힘쓴 자들이 될 것이다. 사마이는 조비를 교육하는 한편 조비가 조정의 중신들과 친분을 쌓도록 했습니다. 이때 사마이에 대해서 사서에서는 늘 중대한 모의에 참여하여 매번 기책을 내놓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비의 후계자 다툼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들은 사마이의 작품이었습니다. 겸손히 몸을 낮추되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이 처세의 기본 준칙이었습니다. 한편 사마이와 조비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조조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노련하고 주도 면밀한 조조는 사마이를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조조가 사마이에게 임무를 맡기자 명을 받든 사마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긴 듯한 사마이의 긴장한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사마이를 불러세웠습니다. 중달. 사마이가 고개를 돌려 조조를 바라보았을 때 사마이의 눈에 언뜻 스쳐 지나가는 살기를 조조는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 가보거라. 조조는 관상술에 정통했는데 관상술에 보면 난고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몸은 그대로 있고 고개만 180도 뒤로 돌리는 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조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사마이는 위험한 자다. 누구 밑에 허리를 숙일 자가 아니다. 향후 내 집안일에 관여할 것이 분명하니 주의하거라. 당시 조비는 이미 사마이와 둘도 없던 사이였던지라 곧바로 이 일을 사마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마이는 더욱더 조심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심지어 말에게 먹이를 주는 일마저 직접 할 정도였습니다. 근면성실하고 점잖은 데다가 전력을 다해 조비를 보좌한 덕분에 사마이는 승상주부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황제는 조비를 오관 중랑장으로 임명하면서 조비가 부승상으로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서북의 마초와 한수가 반란을 일으켰고 조조는 가우에게 계책을 구하자 가우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면 됩니다. 조조는 이간계를 써서 서북군을 교란시켰고 마초는 대패했습니다. 그 시기 사마이에게 가장 충격을 준 사건은 순욱이 조조를 따라 송권을 치러 가던 중에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순욱은 젊은 나이에 한나라의 관리가 되었는데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향을 좋아해서 순욱의 몸에서는 늘 은은한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동탁이 스스로 상국의 자리에 올라 검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 대전에 들었을 때 순욱은 즉시 관직을 버리고 신분과 이름을 숨긴 채 살았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하며 몸에서 향기가 나는 29의 순욱은 마침내 운명 같은 죽은 조조를 만났습니다. 조조가 승리를 거둘 때마다 그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순욱이 있었고 순욱은 식량을 운반하고 군사를 모으며 묵묵히 조조의 뒤를 받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목표는 폐업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순욱이 원한 것은 한나라의 부흥이었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갔지만 결국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조조 역시 검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 대전에 들었을 때 순욱은 자신이 모시는 주군에게서 예전 동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수심에 잠겨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들이 조조에게 위공의 자리에 오르라고 권하자 승상께서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 황실을 보좌한 것은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니 겸양하고 물러서야 합니다. 군자는 덕으로서 백성을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순욱은 자신이 실제로 누구를 꾸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조조는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에 조조는 송건을 치러 출병하고 순욱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후방을 지켰는데 조조가 갑자기 순욱에게 전선으로 가서 병사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합니다. 순욱은 이런 상황을 예감했는지 출병 전에 자신이 쓴 공문서와 친필 원고를 모두 불태워버렸고 순욱과 조조 사이에 있었던 모든 책략과 전술은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순욱이 수춘에 있을 때 조조의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전선에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순욱은 5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순욱이 아파서 수춘에 머물렀는데 근심으로 죽었다 라고 나옵니다.
위시 춘추에서는 태조가 순욱에게 음식을 보냈는데 열어보니 빈 그릇이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죽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마이는 100여 년 가까이 내기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본 인물 가운데 순욱만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마이는 순욱을 통해 교훈을 얻었는데 조조의 황희 찬탈에 반대하는 사람은 순욱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조조의 황희 찬탈 대업을 적극 추진해야겠다. 이 일은 덜 위험하고 보상은 큰데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군막에서 계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조조는 순욱이 죽은 뒤 곧바로 위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지 지정하는 대신 자신의 가장 뛰어난 두 아들 조비와 조식에 대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고대에는 가장 뛰어난 아들이 아니라 장자를 상속자로 세우는 규칙이 있었지만 조조가 이런 규칙에 구속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소와 유프는 우유부단해서 일찍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 실패했지만 조조는 두 아들 사이에 경쟁을 붙여 누가 더 뛰어난지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동안 조조는 조비를 유일한 후계자처럼 키워왔는데 조조가 바라본 조식은 젊은 날의 자신처럼 재주가 너무 뛰어났습니다. 조식은 어려서부터 비범했습니다. 조조는 어린 조식의 글을 보다가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자 어린 조식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면 글이 되고 붓을 들면 문장이 됩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써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하러 남에게 대신 써달라고 하겠습니까? 조식의 문학적 재능은 가히 조조를 뛰어넘었습니다. 조조는 신이 많은 몇몇 중신들에게 후계자 계승 문제를 밀서로 보냈는데 최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춘추에서는 마땅히 적장자를 태자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오관장은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총명하기까지 하니 정통을 잇기에 적합합니다. 이 말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조식은 최염의 조카 사이였지만 최염은 조식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이를 악물고 최염의 공명정대함을 칭찬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염, 내 놈의 목숨도 이젠 끝이다. 후계자 싸움이 본격화되자 조비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조식에게는 정의 형제 그리고 양수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조조는 정의의 명성을 듣고 옛 친구의 아들인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조비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짝을 찾는데 마땅히 잘생긴 사내를 골라야 합니다. 정의는 애꾸눈인데 어찌 여동생을 그런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하우돈 숙부의 아들에게 보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조조는 정의가 아닌 하우돈의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냈고 조비 때문에 자신의 혼사가 무산된 정의는 동생과 함께 조식에게 갔습니다. 조조는 본격적으로 아들들을 시험했습니다. 조비의 대답은 딱딱하고 틀에 박혀 있는 반면 조식의 대답은 매번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딘가 미심쩍게 여긴 조조가 조사해보니 양수가 미리 조식에게 예상 문제와 모범 답안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조는 분노했습니다. 조조는 이번에는 조비와 조식에게 업성의 성문을 나가라는 미션을 준 뒤 문지기들에게는 아들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비는 문지기들에게 가로막혔는데 조식은 문지기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칼을 빼서 베어버린 뒤 성큼성큼 성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조조는 기뻐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다니 젊은 시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지만 조사해보니 이번에도 양수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었음이 밝혀져 조조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수의 마음은 몹시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조비는 정녕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단 말인가. 양수는 생각 끝에 조비를 정탐했는데 조비가 비단을 담는 큰 광주리 안에 오질이라는 사람을 숨겨 몰래 공무를 논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조조의 곁에 있던 조비의 사람은 황급히 이 일을 조비에게 알렸습니다. 조비가 두려워 오질에게 대응책을 묻자 별일 아닙니다. 내일은 진짜 비단을 담아드리면 그만입니다. 조비는 오질이 알려준 대로 했고 다음날 조조의 조사대가 들이닥쳐 광주리를 조사해보니 비단만 담겨 있었습니다. 조조는 양수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우리 부자 사이를 이간질해? 하며 분노했고
이번 경쟁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양수가 조조 자신의 집안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고 조식에게 나쁜 물을 들이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조식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두 아들의 능력을 더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또다시 갑옷을 입고 전쟁을 치르러 저 멀리 한중으로 건너가야 했는데 돗자리나 팔던 키 큰 촌놈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며 근거지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이는 군사참모로서는 처음으로 조조를 따라 출정에 나섰습니다. 곽관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순욱은 3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노세한 가훈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왕래를 끊었습니다. 정욱 역시 병권을 내려놓고 두문불출하며 나이든 모사들은 전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새로운 참모들을 키우기로 결심하는데 주요 대상은 유엽과 사마이였습니다. 유엽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교활하며 흉악하다라는 수식어가 평생 따라다녔는데 13살에 아버지 첩의 머리를 잘라 어머니의 무덤 앞에 가져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20대에는 지방오족 정부 밑에 들어갔다가 그의 머리를 베어 수하들을 굴복시킨 다음 유은 밑으로 들어갔다가 유은이 망하자 조조 막부로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살인을 어린애 장난처럼 여긴 유엽이었으니 담력과 지모는 평범한 모사들이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유엽은 사마이와 같은 주부였고 동료인 동시에 경쟁자였습니다. 이번에 조조가 치려고 하는 사람은 장노였는데 한중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유비가 작년에 익주를 차지했기 때문에 조조로서는 한중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한중 주변에는 높은 산으로 이루어진 험한 지형이라 행군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군량 운송도 늦어져 군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철군을 명령했습니다. 대군이 철군하는 사이 후방에 있던 유엽이 철군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군량 보급이 힘든 상황인데다 돌아갈 길은 아주 멉니다. 이대로 철군한다면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만약 장로가 뒤에서 몰래 기습이라도 한다면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승상께서 대군에게 철군하라는 척하라고 명하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철수를 시작했으니 적군의 방비가 틀림없이 소홀해졌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반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계책입니다. 수염을 쓰다듬던 조조는 서둘러 군령들을 보내 야습을 명했습니다. 유엽의 예상대로 방비가 허술했던 장로의 수비군은 속수무책으로 괴멸당했고 조조는 손쉽게 한중을 손에 넣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유엽은 한중대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마이와의 경쟁에서 초반 기선을 제압했지만 사마이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건에 신속히 대처하고 술수를 내는 것이 유엽의 특기이다. 하지만 이는 질투할 만한 재주는 아니다. 군무란 단순히 전쟁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일도 포함하고 있다. 대세를 파악하고 큰일을 예측하며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